학장님께서 너무 이 과대포장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강의 요청을 받고 상당히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11월 15일 날 와서 이런 유사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제경쟁력과 바람직한 인재상이란 제목으로 다소 거시적인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좀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카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굉장히 좀 화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카드가 많이 보급됐고, 또 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깊이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영향력도 컸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도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카드가 발급이 잘 안 될 겁니다. 일부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길거리에서 카드 발급 이상한 행태의 영업이 이루어질 때는 학생들한테도 발급이 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아마 대부분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발급이 안 돼 있을 텐데, 아마 2, 3년 후에 졸업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또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카드를 사용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만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상품으로 등장이 됐는데, 의외로 이제 아직까지 짧은 시간에 이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카드에 대한 이해라고 그럴까, 카드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강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서 갖고 계셔야 되는 그 카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1시간 한 반 정도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사시대에는 이 물물교환이 이제 이루어졌었고, BC 16세기경부터는 이제 이 조개를 이용한 이제 폐화, 또 BC 8세기부터는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청동으로 만든 칼 모양의 돈, 어떻게 보면 동전이죠. 이제 동전 같은 유통이 됐고, 또 BC 7세기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에서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나와요. 이 동전 같은 것이 시작이 됐고, 11세기에 처음 이 송나라 때 이제 중국의 송나라에서 이제 이 지폐가 소개가 됐고, 또 중국의 원나라 때는 이 지폐가 상당 수준으로 유통이 됐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12세기부터는 이 신용거래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 상인들 간의 이 어음이 기업 활동에서 신용거래로 이제 이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근세에 들어서 여행자 수표나 가계 수표,
또 초기에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일부 계층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용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카드가 많이 보급이 됐고, 과거에는 이 신용 상품들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어떤 혜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이 플라스틱 마니, 이 신용카드는 이 슈퍼 프라임, 그러니까 초고량 고객에서부터 서브 프라임, 그 프라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 우량 고객이라 한다면 슈퍼 프라임부터 그 프라임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 서브 프라임 고객들한테까지 신용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가 소개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서 이제 신용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께 하나 내가 질문을 던지면은, 지금까지 기업 역사상 가장 공인된, 제일 좋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나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카드하고는 뭐 관계는 없는 건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는 이 여행자 수표,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데서 이제 여행자 수표를 처음에 발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해외 여행 다니시다 보면 여행자 수표 갖고 가시죠. 트래블러스 체크. 이거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뭐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아멕스 트래블러스 체크를 사갖고 돈을 내고 사죠. 그죠? 이제 그걸 갖고 가서 뭐 일주일이고 보름 뒤에, 예? 그거를 이제 뭐 미국이든 어디 여행지 가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하는데, 여태까지 기업 역사상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 아멕스의 트래블러스 체크랍니다. 그게 뭐, 돈을 먼저 내고 사가기 때문에 뭐 대손이 발생할, 물건을 팔고 돈을 뗄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 판매한 그 여행자 수표가 돌아오는데 뭐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매각했던 대금을 쭉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동강을 팔아먹은 봉이김선달 같은 그런 거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공인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처음 시작한 트래블러스 체크입니다. 여담으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서부 영화에서 보시면은 뭐 이게 마차 같은데 웰스 파고라는 이런 뭐 문구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웰스 파고라는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 업체죠. 택배 업체. 그러니까 마차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배달을 해주는 이런 택배 업체였는데, 그 택배라는 게 뭐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동부에서 서부까지 택배하는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자꾸 변신을 거듭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외국항 거래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 19세기에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그때는 유럽에 여행을 하려면 일단 뭐 지금 같은 트래블러 책이나 뭐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은행에 뭐 신용장 같은 거를 갖고 가서 그걸 갖고 가서 런던이면 런던에 가서 그거를 제시해서 거기서 돈을 찾아갖고 뭐 이렇게 쓰는 아주 굉장히 그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이 부하한테 지시를 해갖고 좀 더 여행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봐라 해서 나왔던 게 이 트래블러스 체크고, 이 회사가 그다음에 이제 트래블러스 체크에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카드 회사로까지, 신용카드 회사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이전에도 50년, 여기 19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예를 들면 그 석유 회사들이 자기 고객들한테 이 주유소 고객이죠. 주유소 고객들한테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이제 신용카드랑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를 뭐 발급한, 또 백화점에서도 또 자기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를 발급한 이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신용카드가 탄생한 것은 1950년도에 여기 이 맥나마라라고 뉴욕에 있는 그 기업가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돈을 안 갖고 나와갖고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금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갖고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다이너스 클럽, 여러분들도 최근까지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최초로 200명의 회원, 또 최초로 14개의 식당, 뉴욕에 있는 식당을 그 가맹점으로 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카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타트인데, 특히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최초의 3당사자 카드, 그러니까 소비자와 카드사와 가맹점이라는 이 3당사자 카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1958년에 이 이제 신용카드가 등장이 됐고, 1959년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캘리포니아에서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체이스 맨하탄 뱅크도 그와 유사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게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65년도부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은행에 이 라이선스를, 이 브랜드 라이선싱을 해줘갖고 이 카드가 확산이 되는데, 1977년에 가서 이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브랜드가 이제 이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비자로 바뀌었는데, 이 비자라는 것은 이게 뭐 은행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뭐 은행 연합체입니다. 카드 회사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삼성카드도 이 비자의 멤버입니다. 멤버. 그러니까 은행이든 카드 회사든 이 비자라는 이 연합체에 가입을 해갖고 이 이제 여기 삼성카드가 이게 있습니다만, 여기 뭐 삼성 비자 카드, 예를 들면 시티뱅크 같으면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넣어갖고 이제 시티 비자 카드, 이제 비자의 멤버, 발급회사는 삼성인데 이제 비자의 멤버라는 얘기고,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이 비자가 여기 없으면은 우리나라 이 국내에 있는 이 네트워크상으로 이 비자가 없어도 국내에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가서 쓰려면은 이 삼성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이 비자에 가입을 해야만 이제 받아주기 때문에 요 카드만이 이제 해외에서 쓸 수 있고, 또 요거랑 유사하게 이제 마스터든지 아멕스든지, 여기 아멕스 비자 마스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거에 가입이 돼 있는 거는 해외에서 쓸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요게 없이 그냥 삼성 카드다, LG 카드다, 그게 비자나 마스터가 없이 돼 있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해외에서 쓰시려면 이런 이제 비자에 가입이 돼 있는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1977년에 은행들이 연합해갖고,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연합해갖고 이런 비자 브랜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년에 이제 이 뱅크 아메리카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다시 이 마스터 차지라는 이 비자랑 똑같은 개념이죠. 은행들의 연합체가 생겼고,
그것이 나중에 또 동부에 있는 은행들하고 합병이 되고 하면서 1979년에 이제 다시 이 마스터카드라는 은행들의 연합체가 이제 생겼는데,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이제 일종의 비영리 법인 같은 형태로 회원제 시스템으로 운영을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스터카드에서는 이 주식회사로 형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세계 시장에 뭐 이 비자하고 마스터가 거의 양분하다시피 그 네트워크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67년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백화점 카드, 백화점 신용카드죠. 이게 삼성 임직원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카드 발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카드식의 신용거래 방식으로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고, 78년에 한국외환은행에서 이제 비자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외환 비자 카드죠. 이제 발급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익스프레스다, 한국 신용카드다, 이런 최초의 카드 발행 전문사들이 7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82년에는 한일은행 이런 등 5개 시중은행이 연합을 해서 BC 카드를 이제 발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은행 카드 연합체인데, 이제 BC 한일은행 고객은 BC 한일 카드, BC 좋은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발급이 됐고, 88년에 가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78년에 시작한 한국은행 외환은행 비자 카드가 외환 카드로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카드는 78년에 설립된 그 코카카드가 인수가 돼갖고 삼성카드가 됐고, 국민카드, LG카드는 또 여기 코리안 익스프레스라는 그 카드가 또 LG카드에서 인수가 돼갖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신용카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자가 2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계 카드로는 삼성카드, LG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4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LG카드는 지금 전망으로서는 내년쯤에는 어딘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뭐 은행계로 매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 가면 이제 기업계 카드는 4개가 아니라 이제 3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계 카드가 이제 BC 카드, 신한카드, 사는캐피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BC 카드에 이제 회원사가 앞에서 소개됐던 그런 식으로 10개가 있고, 또 신한카드 제휴사가 신한카드랑 같이 이제 카드를 발급하는 제휴사가 이제 4개. 또 기타 이제 국민은행하고 외환은행은 BC 카드도 아니고 신한카드 제휴도 아니고 자체 은행에서 자체 국민카드, 자체 외환카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우리나라에서 카드 산업이 그 가계의 금융하고 신용거래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오른쪽 표에 그 신용 판매 점유율을 보시면은 하여튼 신용 판매 부분에서는 거의 이 신용카드가 한 80% 정도 80% 정도 지금 이 점유를 하고 있을 만큼 이제 신용 판매 부분에서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계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신용카드가 지금 한 4% 정도. 원래 이게 2002년, 3년 카드 소위 뭐 버블이라고 얘기할 당시에는 이게 한 12%까지 갔었는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한 4% 정도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계 대출 점유율, 가계 대출이라는 거는 뭐 그냥 돈 빌려주는 거고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든지 가게에 대출을 해주든지 현금 서비스를 해주든지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 신용 판매라는 거는 뭐 어떤 그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그 실물 거래와하고 수반이 돼갖고 어떤 그 외상 거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로 음식점 가서 이렇게 긁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음식을 구매하는 건데 그 대금은 거기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카드 회사에 한 달쯤 있다가 돈을 납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신용 판매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외상으로 실물 거래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걸 이제 신용 판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드가, 특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부분이 2000년부터 지급결제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7% 정도, 47% 정도가 지금 민간 소비 지출 중에서 신용카드가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에서 신용카드가 점유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점유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이 한국이 47%인데 일본은 몇 프로냐면 일본은 7%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1인당 GDP가 우리의 한 3배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우리의 한 3배 되고 그러니까 뭐 경제력을 쉽게 생각한다면 3, 4문 9에서 한 9배, 10배. 일본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력이 총량으로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드의 어떤 사용액 절대 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큽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급 결제에서 카드가 점유하는 비중이 개인 소비에 카드에 점유하는 비중이 47%나 되는데 일본은 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뭐 현금을 준다든가 딴 지불 결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미국도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한 20%밖에 안 돼요. 다만 미국은 이제 이 신용카드가 아니고 직불카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신용카드는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사는 거고 뭐 한 달 있다 주든 할부로 사면 뭐 3달에 나눠서 주든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사는 거고 직불카드라는 거는 바로 자기 은행 구자 예금 구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자기가 바로 긁는 순간에 자기 예금 구자에서 그만큼 빠져서 나가는 거죠. 빠져서 나가는 게 이제 직불카드인데 미국은 이 직불카드가 좀 상당히 좀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를 포함할 경우에는 미국도 한 50%가 되는데 이 신용카드 부분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아마 제일 높은 그런 이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신용카드의 어떤 비즈니스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신용 판매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생활의 복합화 도구로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용 판매 부분에서 외상거래, 리볼빙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는데 리볼빙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나라의 그 신용카드 방식은 차즈 방식이라고 해갖고 차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쓴 거를 월말에 한 번 다 결제를 하는 겁니다. 30만 원어치 썼으면은 청구서가 30만 원 날라왔으면 30만 원을 월말에 한 번 다 결제를 하는 한 번에 결제를 하는 게 이제 차즈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볼빙이라는 거는 카드 회사하고 고객이 어떤 그 계약을 해갖고 매달 그 사용 금액에 뭐 예를 들면 잔고의 10분의 1씩만 갚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약정을 맺으면은
뭐 이번 달에 청구서가 30만 원 날라왔다 하면 3만 원만 일단 갚고 27만 원은 2월 시키고 또 그럼 다음 달에 또 쓰고 뭐 하다 보면 뭐 40만 원이 잔고가 40만 원이다 하면 또 뭐 4만 원만 갚고 또 2월 시킨다든지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 2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리볼빙 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볼빙 카드가 이제 뭐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 리볼빙 카드가 전체 신용카드의 한 30% 정도 해당이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대로 리볼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금 서비스 돈을 이제 그냥 돈을 빼는 돈을 빌리는 이런 쪽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고 미국은 돈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사용한 금액을 안 갖고 이제 이월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이 성행을 하는데 그런 미국 방식이 이제 리볼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미국에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객실 요금이 70 다음 날 아침에 체크아웃 할 때 이제 하면 그 캐시어가 이제 뭐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보통 이제 뭐 캐시월 차지 그러죠. 캐시월 차지. 그럼 그 차지가 이제 카드로 쓰시겠냐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차지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리볼빙 차지 뭐 이제 그런 리볼빙 방식 또 차지 방식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다 결제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용 판매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현금 서비스와 같은 금융. 그다음에 이 여행이나 통신 판매, 뭐 보험의 판매 대행과 같은 그 생활 편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결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결제 수단으로서도 또 이제 카드를 많이 쓰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카드 번호를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그 결제 수단으로서도 카드를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근데 카드 부분에 어떤 그 경쟁 관계를 어떤 금융기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가계신용, 가계신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 대출 기능을 하는 금융 부문하고 밑에는 이제 재화 서비스의 외상 구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실물 거래가 수반이 되는 판매 신용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위에 금융 부분에서는 카드가 이제 뭐 제도금융권이고 제도금융권 중에서는 뭐 한국은행이나 일반은행 같은 통화금융기관이 아니고 비통화금융기관 중에 이제 하나가 신용카드 회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판매 신용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사하고 뭐 이런 자동차나 무슨 피아노 등의 할부 판매사 같은 게 있는데 이 신용카드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매 신용 부분에서는 한 80%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 X축이 이제 고객의 어떤 등급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고객의 등급이 슈퍼 프라임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서브 프라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Y축이 대출 기간의 장기 단기를 뜻하는 건데 왼쪽으로 갈수록 단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장기고 이제 은행이나 보험권이 이제 보다 이 카드 회사보다는 우량 고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금융 장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기간도 카드 회사보다는 비교적 장기. 예? 여러분들 은행 가서 뭐 대출을 일으키시면 보통 뭐 1년 이상 뭐 주택 관련 대출은 물론 뭐 3년도 됩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좀 고객의 등급도 높은 등급의 고객을 대출 기간도 좀 긴 뭐 그런
그렇게 돼 있고, 신용카드사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은행 고객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고, 기간도 상대적으로 대출 기간도 은행보다 짧은 것을 표시하는 뭐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드에도 뭐 선불카드, 뭐 직불카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직불카드라는 거는 미국서 성행하는 방식인데, 뭐 외상 구매가 아니고 카드를 이용할 때 바로 자기 예금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직불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불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통카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통카드에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충전을. 그러니까 미리 그만큼 충전된 만큼 그 카드 내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불이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기프트 카드라고 그래갖고 그 뭐 선물용으로 쓰는 카드 같은 것도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이 이미 카드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선불 카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전자화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IC 카드라든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그 예금이나 돈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전자화폐라고 그러고, 뭐 모바일 결제는 뭐 여러분들 소액 결제할 때 많이 지금도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전통적인 수표나 어음, 뭐 계좌이체 뭐 이런 방법의 지불 결제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현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지불 결제 방식인데, 하여튼 지불 결제 방식상에서의 경쟁 관계는 이 표와 같습니다. 이거 뭐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용카드의 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결제 단위가 커질수록 신용카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뭘로 먹고 살고 비용이 어떤 거가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익은 이제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라는 거는 이제 점포, 카드를 받아주는 점포에서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 햄버거를 드셨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만 원을 이제 카드 회사에다 주면은, 카드 회사는 대신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사용한 다음 날이나 다음 날에 만 원에서 수수료를 한 200원 떼고 9,800원을 그 점포에다 주는 거죠. 그럼 그 200원 남는 것이 이제 카드 회사의 가맹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회비는 이제 카드 회원들이 연회비가 있는 카드가 있고 없는 카드가 있겠습니다만은 카드 회원들이 내는 그런 거고,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금 서비스나 이런 그 카드 고객들이 대출을 일으켰을 때, 또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고 미국에 성행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볼빙 고객들이 그 당월에 다 상환하지 않고 상당 금액을 이월시킨다면은 그 이월된 금액에 대한 어떤 금리 이런 게 이제 이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편의 사업이라는 건 이제 이건 소위 이제 피 비즈니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제 카드 회사가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가 카드 회사에 와갖고 자기네들 보험 상품이 이런 게 있는데 좀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카드 회사가 자기 고객 DB를 이용해서 보험이 필요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골라갖고, 그 고객 DB를 잘 이용해서 골라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험 판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 생활 편의 사업의 피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비용은 역시 이 자금 조달 비용. 이제 카드 회사라는 거는 여신 전문 회사라고 그래갖고, 은행은 수신도 있고 여신이 있죠.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는 형태인데, 카드 회사는 예금 받는 게 없고, 카드 회사는 주주의 돈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회사채든지 이런 걸 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이제 갖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돌린 돈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제일 크고, 뭐 물론 영업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 이제 카드 회사가 이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손 비용이 이제 딴 그 금융회사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표에 보시면 연도별 그 손익을 보시면은 2002년까지 2001년이 아주 굉장히 좋았던 해고, 2002년까지는 뭐 흑자로 표시가 됐습니다만은 2003년, 2004년은 뭐 대규모 적자를 발생이 되는데, 이게 결국 외상값을 못 받아갖고 대손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 다만 이제 2005년부터는 다시 턴어라운드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이 적정 뭐 ROA, 리턴 오브 어셋, ROA를 한 3%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신용카드사의 특성은 우선 무담보 신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대개 이제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그런 이제 사례가 많은데, 여러분 뭐 이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보면 그냥 돈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담보를 받지 않고 신용 한도를 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미회수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스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슈퍼 프라임에서 서브 프라임까지 뭐 남녀노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그 신용도나 사용 행태가 이질적인 다수 회원을 대상으로 매스 마케팅을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상품 구성,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CRM 마케팅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적 거래의 특성인데, 다른 금융기관의 일회성 거래와 달리 신용카드는 한번 발급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쓰시고 내일은 뭐 놀이공원 가서 쓰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돼서 발생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에는 가장 그 회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거래 패턴, 이런 그 다양한 생생한 정보가, 뭐 속된 표현으로 따끈따끈한 정보가 이제 계속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길동 회원님이다 하면은 이 회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그 거래 패턴, 이 양반이 뭐 유흥업소에 자주 가시는 분인지, 예를 들면은 어떤 뭐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인지, 산에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인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패턴 같은 것을 우리가 상당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랑 연관되어 있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사용액의 증감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대손이 뭐 큰 규모로 발생한 케이스를 보셨습니다만 채무 불이행 위험도가 커지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방대하고, 또 앞에서 얘기한 매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 관리나 뭐 또 이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좋은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 기술과 발전을 같이 동반하는 이제 그런 산업이고, 그리고 단순한 심판뿐만 아니라 뭐 금융과 결제, 기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타 서비스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마일리지 카드 같은 거를 하시면은 거래를 할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가 축적이 돼 갖고 나중에 뭐 여행 가실 때 그거를 뭐 이코노미 클래스를 올릴 수도 있고, 뭐 비행기표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해당되는 비행기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그 다양한 그 기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산업의 그 키 석세스 팩터는 무엇보다도 이제 신용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그 채무 불이행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한 10여 년, 한 15년 전인가 하여튼 한참 전에 우리 그 이건희 회장께서 이 카드 산업, 제가 그때 그 임원이었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님하고 사장들 몇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카드 회사 사장이 계셨습니다. 그때 거기 계셨는데 삼성카드 사장이 그 이 회장께서 그 사장한테 그 카드업의 개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업의 개념이 뭐냐? 이분이 좀 이제 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좀 그랬는데 우리 그 회장께서 카드업의 업의 개념은 그 술장사랑 똑같은 것 같다. 술장사. 이 술장사가 술을 못 팔아서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되게 판매는 다 잘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룸사롱을 경영을 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오면 외상. 지금은 이제 다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그런 말이 잘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술집에 가면 다 사인을 하고 오거든, 사인을 하고 오는데 술을 못 팔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그 사인한 돈을 이제 나중에 돈 받으러 돈을 못 받아갖고 망하는 게 이제 그 술장사인데 카드업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하여튼 외상값을 못 받으면 그게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상값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일단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신용 관리의 목적은 그 회원의 정확한 신용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 능력에 맞는 한도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원 의용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제 그 소매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구당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소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해서 이 거시적인 그 위험 징후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개별 고객별로의 그 신용 정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회사 내에 우리네 회사 내에 정보는 있는데 이분이 우리 회사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뭐 국민은행하고도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선 빚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은행에는 빚이 1억 원이나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의 신용 정보를 잘 확보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크레딧 스코어 모형에 의한 고객 신용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란 고객님은 이 스코어가 750점이다. 김철수란 분은 630점이다. 이렇게 이제 그 크레딧 스코어 모형에 의해서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그 신용도에 따라서 적정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고객 만족과 수익 극대화의 필수 요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샘플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체 인구가 지금 10,000명입니다. 10,000명. 저 끝에. 전체 인구가 10,000명인데 실제는 10,000명 중에서 정상이 9,900명, 정상 고객이 9,900명이고 디폴트,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돈을 안 갚을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1%다, 1%. 근데 회사의 어떤 그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게 100% 정확하지가 못하거든요. 이건 99% 정확도라든지 98% 정확도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정확도가 98%라 그러면은 이 9,900명 중에서 9,700명은 정상으로 평가를 하고 엉뚱하게 이 198명은 정상인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이걸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못 쓸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고. 거꾸로 이 1%, 100명 중에서 이게 다 못 쓸 사람인데 98% 정확도니까 98명을 못 쓸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데 또 엉뚱하게 두 분은 또 이게 우량 고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로 봐갖고 디폴트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엉뚱하게 잘못 평가한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사람들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못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고 이게 또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는 두 명한테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손이 생기는 거 대손. 그러니까 이게 월 신용잔고가 28조라는 전제를 했을 때 이 비율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회 손실이 5,600억이고 이 사람들한테 거래를 해서 대손이 생기는 56억이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오류 신용평가 오류 1, 타입 1 에러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정상을 디폴트로 판정하는 거. 그다음 신용평가 오류 2, 타입 2 오류는 디폴트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이런 오류인데 결국 이 타입 1 오류나 타입 2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좋은 그 신용평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A 부장이라는 분은 연봉은 많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도도 월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무리한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손실, 무리한 주식 투자라는 건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데 무리한 주식 투자로 2억이 손실이 나갔고 1억의 차입금이 우리한테 발생하면 당연히 알고 예를 들면 삼성카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은행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이 금융기관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합법적인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이 금융정보 교환 이런 걸로 해갖고 은행연합회 같은데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등등으로 해갖고 이제 파악이 되고 또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스코어가 떨어져서 한도가 이제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향이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C 대리라는 사람은 A 부장보다 연봉이 훨씬 적지만 그 내용이 좋아지면은 거꾸로 한도가 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용관리가 이제 그 카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키 석세스 패턴은 CRM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경계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갖고 이건 하여튼 고객의 행동을 더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영향력을 좀 주기 위한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 접근 노력 이런 거가 이제 CR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70년대에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공급 위주의 어떤 산업 사회였기 때문에 단순 세일이죠. 이제 배급 비슷한 개념이고 이제 80년대 가면서 이제 고객 만족도를 중시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단순한 어떤 고객 만족에서 DB를 이용한 그 고객의 개성화, 또 고객의 다양성을 이제 존중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객 관리 이제 기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해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고객을 더 잘 연구를 해서 더 차별화하고 더 세분화하고 또 고객의 가치도 지금 이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라이프타임 밸류를 따지고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더 왕성하게 하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는 기업 입장에서 또 고객에 대해서 이런 그 포지션이었다면은 CRM에서는 이제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또 고객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고객의 편에 서서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뭐 더 진화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DB 마케팅과 뭐 비슷한 개념인데 더 이제 진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RM의 이제 기법을 이제 이용을 해갖고 이제 예를 들면은 신규 회원이 이제 생겼으면은 그 회원을 본격적으로 이제 카드 발급을 받고 사용을 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냥 주머니 속에 서랍 속에 넣어놓고 이제 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액티베이션, 자꾸 이제 첫 사용을 유도를 하고, 다음에 이제 크로스셀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카드를 고객은 고객인데 뭐 어디 가서 이 음식점이나 물건 이거 할 때만 쓰시고 뭐 딴 거는 별로 안 쓰시는 고객들한테는 뭐 어떤 그 현금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딴 그 카드의 상품을 이 크로스셀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겠고, 다음에 뭐 usage stimulation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뭐 좀 잘 쓰고 계신데 한 달에 20만 원을 쓰고 계신데 뭐 가만히 보니까 LG 카드에서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카드 기준으로도 잘 쓰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LG 카드에서는 100만 원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분을 잘 우리 카드 고객화해서 LG 카드에서 쓰는 거를 우리 카드 쪽으로 좀 돌리는 노력, 뭐 이제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텐션, 카드 거래를 이제 뭐 중지하려는 고객을 이제 사전에 마케팅을 해갖고 뭐 탈퇴를 하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마케팅 목적 하에서 이 CRM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예를 들면 2000년 서기 2000년 같으면은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카드 보급률이 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한 30-40%였다 하면은 나머지 60-70%의 신규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더 굉장히 필요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카드 산업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민간 소비의 47%를 카드가 이제 그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경제 인구의 신용 불량자를 제외한 경제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카드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뭐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사람 정도만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시장이지 별로 새로운 시장이 이제 고객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고객 리텐션을 잘해서,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우량 고객을 떠나지 않게 잘 리텐션을 시키고 옆에 국민카드 고객 잘 쓰시는 분을 삼성카드로 좀 유치를 해온다든가 뭐 이런 거, 또 이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걸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거를 이제 카드로 쓰게 하신다든가,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결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카드로 할 수가 있고 집에서,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뭐 현금을 하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액티베이션 시킨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노력들을 이제 이 CRM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CRM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뭐 세분화한 뭐 그런 뭐 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 예를 들면은 개별 세분화 결과에서 시간대 세분화, 이 양반이 뭐 카드를 아침에 많이 쓰냐 저녁에 많이 쓰냐 뭐 이런 것도 뭐 세분화할 수가 있고, 일요일 날 많이 쓰시는지 뭐 오늘 뭐 신문 보니까 뭐 차에다 기름 넣는 거는 월요일 날 많이 쓴다고 뭐 신문에 그 카드 회사가 분석한 게 나왔던데요. 그다음에 뭐 지역 세분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시는지, 또 이게 현금으로 쓰는지 뭐 할부를 뭐 1개월을 많이 하는지 3개월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또 맨 밑에 보면 이제 데모그래픽이죠. 인구 가구 소득이 어떻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뭐 14개 유형해서 이제 알뜰 여성형이냐, 뭐 모범 중년 남성형이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은 심판 이용 업종으로, 뭐 식품 재료 이런 것, 뭐 이런 리빙 앤 쿠킹 업종을 많이 쓰느냐, 뷰티 건강을 많이 쓰느냐, 유흥업소에 많이 쓰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칼럼이나 두 번째 칼럼이랑 이게 믹스해 갖고 만들면은 예를 들면 맨 오른쪽 칼럼에 69개의 이 세그멘테이션이 나온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우리가 이제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고객에 대한 이제 뭐 CRM을 이제 하는 뭐 이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랑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알뜰 소비형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평균 연령 38세 알뜰 여성으로서 가족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며 주로 낮 시간에 집 주변의 할인점, 식료품 등에서 카드를 이용한다. 할부와 현금 서비스 같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금융 서비스는 꺼리고 무이자 할부는 뭐 즐겨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각 라이프 스타일별로 어느 정도 그 데피니션이 나오고 데피니션, 데스크립션이 나오고 그 데스크립션에 따른 그 마케팅 노력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뭐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고객이 이제 프리미엄 고객이 있고 이제 메스티지라는 거는 뭐 합성어죠. 메스 프레스티지 합성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스 고객이 근데 이제 이건 뭐 메스 프레스티지는 이제 중간쯤 되는 거죠. 프리미엄하고 메스 고객이 중간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연령대나 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연령하고 뭐 그 밑에 미성년 대학생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생층이나 이런 건 선불 카드 학생층 같은 경우에 선불 카드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가장 큰 이 매스의 한 30대 정도 이런 분들은 우리 뭐 빅보너스 카드 이거 뭐 빅보너스 카드를 쓴다든지 예? 뭐 여기 메뉴에 있는 건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 고객에 뭐 3, 40대 좀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플래티넘 카드라든지 요 이제 그 덩어리 하나하나가 이제 뭐 우리의 프로덕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되는 거고 예, 그만큼 여기 이제 G에 해당되는 뭐 빅 보너스 카드 같은 거는 이제 볼륨이 많죠. 여기 원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볼륨이 많은 거고 맨 왼쪽에 뭐 선불 카드라든가 아주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뭐 플래티넘 카드라든가 그 A가 플래티넘 카드인데 메뉴에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서클이 작으니까 그만큼 이제 양은 적은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여튼 고객에 따라서 이런 그 상품이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RM의 어떤 그 천병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콜센터인데요, 콜센터.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아주 콜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 같으면 월 평균 통화 건수가 이제 한 120만 통 정도 들어옵니다. 120만 통.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처리를 안 하면 이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이 통화 건수 말고 그냥 ARS라고 뭐 자동 접속하는 이것도 뭐 한 180만 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단순하게 어떤 고객의 어떤 뭐 질문에만 답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또 고객한테 뭐 소개할 거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보시지만은 이 홍길동 교수님이 어제 새로 발급받은 카드의 서비스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하면은 여기서 벌써 이제
바로 이제 홍길동 교수 이거 화면이 뜨면은 이 상담원이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다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거 홍 교수님 어제 카드를 발급해드렸는데 잘 받아보셨나요? 본인이 얘기 끝내기 전에 벌써 이제 이렇게 뭐 먼저 이쪽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문에서 그 회원인 이력이 관리를 하더라도 또 여러 번 전화를 해도 한 상담원과 전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에 대한 싱글 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산업의 어떤 발전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려면 한 5분 정도가 소요이 됐습니다. 5분 정도. 그러니까 이 카드사에서 각 가맹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 카드는 받지 마시오라고 블랙리스트를 전해놓으면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카드를 딱 꺼내면은 그 블랙리스트에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에 전화로 걸어갖고 이제 거래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0년이 아니라 한 20년 전만 해도 그 거래 승인 하려면 한 5분 정도 걸렸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이 카드 뒤에 이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고 이 밴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한번 이 스와이프 하면은 한번 긁으면은 한 10초 이내에 이제 결제가 되고 이 교통카드 같은 거는 지금 10초도 아니죠. 이게 지나가면서 툭툭 대고 들어가니까 이제 1초 만에 비접촉식 카드로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칩 카드라든지 이 비접촉식 카드 옆에 나와 있는 비접촉식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편리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편리성뿐만 아니라 사용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 카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 와이셔츠 입으신 분이 이름이 김신용 씨인데 이분이 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소매치기한테 당했는데 소매치기 한 사람이 이 옆에 가운데 술집인 것 같은데 술집에 가서 썼다. 그러면 이제 이 김신용 씨의 거래 패턴이 카드 회사에 이게 지금 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신용 씨가 생전 어디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이 양반이 장충동에 사는데 이 양반이 생전 불광동 가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돈을 카드 쓴 적이 없고 또 이 양반이 밤 12시 이후에는 한 번도 돈 쓴 적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 소매치기가 이거 갖고 불광동에 가서 밤 3시에 긁었다 하면은 자관 이상징으로 뜬다는 얘기지 카드 회사에. 카드 회사에 이제 이게 24시간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징후를 감지해갖고 감지가 되면은 이 사람이 와서 이건 한번 고객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고객한테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고객이 잊어버렸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사용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찰서로 또 신고가 되고 해서 체포되는 과정 먼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전 면세점 가서 돈 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면세점 가서 4,000불어치 못 샀다 하면 이제 바로 뜨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사용의 안전성도 지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호텔이나 아주 인류 점포 고급 점포에서만
썸웨어에서만 사용되던 카드가 이 범용성이 확대돼 갖고 지금은 이제 에브리웨어에서 활용이 된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스터카드, 비자라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 카드와 제휴를 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통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는 진짜 에브리웨어입니다.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드로 민간 소비 결제율이 46%고 일본은 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출장을 일본을 가면은 국내에서는 이 사실 직원들하고 술 먹으러 나갈 때 주머니에 뭐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챙기고 나갈 필요가 없죠. 그냥 카드만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카드만 있으면 나가면 되는데 일본에 출장 가갖고 뭐 거기 있는 주재원들하고 술 먹으러 나간다 하면 just in case로 캐시를 준비해갖고 나가야 돼요. 괜히 그걸 캐시 준비 안 하고 나갔다가 카드 내는데 안 받는다 하면 망신당하기 때문에 그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이 에브리웨어라는 이 말씀을 이 범용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리워드 부문도 뭐 강화돼서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본 뭐 어떤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제휴, 이 부가 서비스 같은 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라든가 또 뭐 이 포인트를 적립을 했다가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나중에 그걸 꺼내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저희 뭐 같은 뭐 이마트 제휴 카드 해서 뭐 삼성 이마트 제휴 카드를 쓰면은 이마트 가서 더 혜택을 많이 본다든가 뭐 이게 놀이공원 가서 좀 서비스를 받는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리워드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잡지에 나온 거 보니까 아까 저 플래티넘 카드가 제일 고급 카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무슨 뭐 인피니티 카드 뭐 나다가 좀 잘못돼 갖고 뭐 요새 말썽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가면 뭐 예를 들면 블랙 카드라고 그래 갖고 뭐 아멕스의 뭐 블랙 카드니 뭐 아주 최고급 카드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1년에 뭐 10,000불씩 내고 뭐 엄청나게 연회비를 많이 내는 카드가 있는데 그런 카드의 그 어떤 리워드 같은 거는 뭐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는 리워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는 뭐 카드를 그걸 잘 어떻게 하면은 사용을 많이 하면은 리워드가 뭐가 있냐면 뭐 기네스 펠트로와 뭐 요가 레슨을 함께 하는 뭐 리워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그런 거 뭐 이집트 스핑크스의 뭐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뭐 리워드니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뭐 리워드까지 지금 이게 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앞에서도 대강 말씀을 드렸는 건데 하여튼 2002년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이제 미국, 영국에 의해서 1인당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는 세계 3위 규모로 급성장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1인당 규모가 아니라 절대 규모 측면에서도 일본보다 오히려 많을 정도로 그만큼 커졌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어느 점포를 가나 이 단말기가 다 있죠. 단말기가. 그래서 이게 100만 명당인가? 100만 명당 인구 100만 명당 단말기 대수가 한국은 35만 대, 미국이 6만 4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그만 점포까지 다 단말기가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면 조그만 점포는 단말기가 없고 예를 들면 뭐 전화로 하는 데든지 좀 불편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조그만 점포까지 다 단말기가 돼 있고 다 카드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뭐 신용카드 급속히 발전한 그 배경에는
뭐 신용카드사들이 한 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99년에 IMF 뭐 직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죠. 경기 활성화와 조세 투명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 현금 서비스 한도가 있었는데 1인당 현금 서비스 한도를 70만 원인가 이렇게 한도가 있었는데 그걸 철폐를 해버렸어요. 자율권을 준 건데 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 한도를 서로 올려주다가 6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다가 나중에 그게 다 부실화가 돼갖고 고생을 속된 말로 직사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런 그 지원도 있었고 다음에 신용카드 이건 아직까지도 지금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용카드를 쓰면은 이게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2000년에 가서는 이제 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을 해갖고 이 소비자들 중에서도 신용카드 쓰다가 뭐 이 복권 당첨하듯이 쓴 사람 중에서 뽑아서 당첨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또 가맹점에서 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만약 가맹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가맹을 해놓고 단말기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카드 사용을 거부하면은 제재를 가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그 정부 차원의 지원도 카드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 이것 때문에 물론 뭐 카드 대란도 겪었습니다만은 또 그런 대란을 겪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카드 산업의 세계 최고의 인프라 같은 것을 구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기는 이제 2003년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카드사들이 뭐 이 외형 확대 위주 영업에 따른 부실 요인의 그 현실화로 가계 부실이 증가되고 이제 부실 채권이 늘어났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SK 글로벌 무슨 뭐 분식 회계니 뭐니 해갖고 어떤 그런 게 촉발이 돼갖고 금융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이 카드채 환매 사태가 나고 이렇게 돼갖고서는 엄청난 그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카드사마다 그 은행계 카드사들이 옛날에 다 독립법인이었어요. 외환카드, 국민카드, 뭐 우리카드 다 독립법인이었는데 이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다 모은행으로 다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신한카드만 모은행으로 합병 안 하고 독립법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은행 카드들은 그냥 과거에 독립법인이었다가 다 모은행으로 합병해서 이제 카드 사업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자본을 확충을 했고 지난 3년간 제가 여기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3년 동안 삼성카드의 자본금 확충을 출자를 2조 7천억을 했는데 2조 7천억 증자는 삼성그룹 역사상 가장 큰 증자 규모입니다. 3년 동안 한 것 치고. 옛날에 뭐 삼성 자동차니 뭐 이런 것도 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증자를 안 했는데. 근데 예를 들면 LG카드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에 5조 4천억의 증자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본 확충. 그다음에 자산 축소. 자산 축소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2003년 1월 달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는 저희 자산이 3분의 1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과거에는 무조건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특히 여신 전문 회사는 이제 돈을 많이 빌려갖고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커진다는 얘기는 차입금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커진다는 얘기는. 근데 그 커지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그 차입금 규모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등등이 가만히 돼갖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과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자산이 축소된 상태고 인력 조정 이런 구조 조정을 거쳐서 2005년부터는 모든 카드 회사들이 다시 흑자 전환을 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카드 대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정도는 우리나라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했고, 왜 이렇게 심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세계 뭐 3, 4위권의 규모 면에서 카드 뭐 어떻게 보면 대국으로 양적인 면에서 대국으로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이제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유사한 과정은 겪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길거리 모집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카드에 관련된 그 미국 책을 보니까는 그 195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카드 용어가 있더라고요. 프레즈노 드랍이라는 게 프레즈노 드랍. 드랍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그 우편물을 이제 판촉 우편물이죠. 판촉 우편물을 이렇게 각 가구 이제 우편함 같은 데 떨어뜨리는 걸 아마 드랍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프레즈노 드랍이라는 게 뭐냐? 아까 보면 비자의 전신이 이제 뱅크 아메리카드인데 뱅크 아메리카드의 프레즈노 은행 책임자가 카드 사업을 확대를 위해 갖고 그건 길거리 모집도 아니고 프레즈노 사는 전 가구에 다 카드를 그냥 보낸 겁니다. 다. 카드를 다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게 불법인데 아마 당시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뭐 모집이 아니라 그냥 강제로 다 카드를 하나씩 보낸 뭐 그런 사례도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결국 엄청난 거기서 뭐 부실이 생기고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프레즈노 드랍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남의 실수를 보고 배워서 자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카드 회사들이 미국이나 딴 나라에 그런 실수를 한 많은 선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남의 실수를 보고 자기 자산화를 못하고 꼭 한번 본인이 겪어야만 이게 자기 자산화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가 주는 뭐 혜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린턴 이건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 연방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 구매 카드, 이 신용카드입니다. 이것도 신용카드로 구매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뭐 구매 관련 소리도 대폭 줄어들고 어떤 비용 절감 효과도 엄청나게 있었다는 뭐 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 소개해봤고요. 그 카드의 혜택 중에서 이 국민생활 편의 제고 측면을 보면은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지불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그러니까 휴대가 용이하죠. 휴대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간 신용 공여를 하니까 한 달간 신용 공여를 하니까 좀 이 계획적인 구매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능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 확대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뭐 분실 도난됐을 때 그런 안전장치 또 뭐 다단계 판매니 뭐 이런 뭐 이상한 걸로 해갖고 뭐 어떤 손해를 봤을 때도 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자 구제 대책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던 그 마일리지다 포인트다 이런 부가 서비스 창출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은행 중심은 이게 담보대출 위주의 어떤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고객, 뭐 담보할 것도 별로 없고 신용도도 낮은 이런 사람들은 은행 문턱을 못 넘고 뭐 외상으로 사거나 뭐 사채 전당포 이제 이런 쪽에 금융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라면은 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 서브프라임 고객도 그 고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흡수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그 서브프라임 고객들이 이런 그 고이자율의
뭐 사채나 전당포 이런 쪽에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그 신용카드의 기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갖고 뭐 지금 돈이 없어도 앞으로 생길 돈이 있다 하면은 신용카드로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가을에 추석 보너스가 나오니까 여름 더울 때 에어컨을 사자 해갖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비 진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 소득의 현재 지출이죠.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구입을 통해서 고가품을 또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가맹점이 함으로써 자기들 그 판촉을,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외상 매출을 이제 신용카드 매출로 대체하는 거니까, 이 외상 매출을 하면은 가게에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은 돈을 못 받더라도 그건 가게에서 돈을 못 받는, 가맹점에서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카드에서 돈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카드회사로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상 매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 손실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신세계가 주가가 뭐 40만 원까지 갔는데, 뭐 지난 뭐 신세계가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마트가 성장해갖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원래 신세계가 아까도 카드 산업의 효시가 신세계 카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가 백화점 카드 부분이 굉장히 그 신용 공여 그 볼륨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신세계 구학서 사장이 이제 그 이마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인점을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신세계 백화점 카드 운영하는데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외상으로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신세계 카드를 아예 한미은행에 줘버렸어요. 한미은행에 다 이게 신세계 한미카드가 되고, 하여튼 그 리시버블, 채권의 그 소유권도 다 이제 한미은행에다 팔아버린 거지. 한미은행은 신세계 고객을 이제 자기 은행 고객화 한다는 측면에서 또 은행 고객화하고 또 한미은행의 그 카드 그 사업의 볼륨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다 해갖고, 그거를 넘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카드 산업이 아까 2001년, 2년 뭐 한참 경기가 좋을 때 뭐 엄청나게 이익을 하니까 그 신세계 백화점 내 모든 사람들이 그 구학서 사장을 비난을 했어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한미은행에 줬느냐. 근데 이제 이 구학서 사장 측면에서는 우리의 본업이 이 유통업인데, 우선 이 뭐 이마트를 앞으로 확대한다 하면 여기 투자하는 돈이 퍼스트 프라이어리티인데, 이게 뭐 카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채 발행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프라이어리티를 이쪽을 둬야 되겠다, 유통 본업에 둬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 카드 부분을 넘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그 카드 산업이 호황일 때 이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구사장이 아주 1등 아주 알짜 사업을 한미은행에 넘겼다고 비난이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2003년도부터 이제 모든 카드 회사들이 와장창 다 깨지니까는 거꾸로 이제 이 구사장이 역시 뭐 잘했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가맹점의 손실을 카드사가 부담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세계 고객이 떼먹는 외상을 그러니까 다 한미은행이 부담하게 된 거죠, 이게.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그 떼먹는 돈이 수수료나 뭐 이런 딴 거보다 작을 때는 이제 한미은행의 득인데, 뭐 경기가 나빠져 갖고 그냥 그 부실 규모가 엄청 늘어나 버리니까는 그게 원래는 신세계가 당할 손실을 이 카드사가 부담한 그런 뭐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통신기술과 이제 이 지급결제 수단이 발달이 돼서, 이 카드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크게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국내 사이버 쇼핑몰 지불 결제 수단 비중에 있어서 신용카드가 거의 뭐 67%, 68%, 뭐 거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이 전자상거래가 이게 더욱 발전할 거고, 또 더욱 글로벌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화 된다면은 환전 없이 거래 가능한 거가 신용카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 들어가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환전 없이 바로 카드사 자체 내에서 환전이 되니까 이 상당한 그 전자상거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아마존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발전을 했는데 회사 자체가, 과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어떤 신용카드라는 이런 인프라가 없었다 하면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미국의 신용카드 이런 그런 인프라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이 하도급 대금 어음 결제를 이제 카드 결제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면은 이 중소기업들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와 함께 발전하는 산업인데, 여기 뭐 다 보시면 아시는 거고요. 뭐 카드 제작사나 뭐 이 카드에 붙는 칩 카드 제작업체, 뭐 배송업체, 이 벤사라는 거는 이제 카드 회사하고 가맹점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해주는 회사인데, 이제 거래 승인을 이제 이거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고,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 뭐 이건 이제 뭐 SI 업체라고 이제 시스템 업체죠. 시스템 업체, 통신사, 그다음에 이제 외상 부실 채권 받아주는 채권 주심 업체, 그다음에 CB라는 거는 크레딧 뷰로라고 그래갖고 뭐 개인 신용 평가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CB가 잘 발달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서 그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저거는 이제 그 금융회사 자체가 아니고 사회 인프라로서 저런 전문 CB 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 전문 CB 업체가 생기면은 거의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자기 정보를 다 거기다가 자기 고객 정보를 다 줍니다. 거기다 다 모아요. 풀링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그 CB 회사가 뭐 삼성카드도 회원이고 LG카드도 회원이고 국민은행도 회원이고 하면 그걸 다 모아서 풀링을 해서 자체 모델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스코어를 자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의 자료 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의 자료 갖고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죠. 이제 그런 이제 CB 업체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특히 이제 특징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대개 신용 평가할 때 이제 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 이 사람이 과거에 나쁜 짓 한 거, 뭐 돈 떼먹은 거, 뭐 연체한 거, 뭐 이런 네거티브 인포메이션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본격적으로 CB가 발달이 되면 그런 네거티브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포지티브 인포메이션, 이 사람의 뭐 과거에 이 사람의 신용을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예를 들면은 뭐 10년 동안 저 전화요금을 잘 낸 기록이 있다든지, 어떤 무슨 조그만 소액이라도 잘 유지를 한 그런 게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좋은 인포메이션을 또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금융산업의 이제 인프라가 된다. 이 미국 같은 데는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비디오 렌탈 해갖고 그거 띄어먹어도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자기도 몰랐는데 그게 다 기록에 남아갖고
이제 애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저기 다 풀링이 돼갖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회사채 관리, 카드 회사가 회사채 발행하면 증권사랑 연결해야 되고 ABS에 발행하면 유동화 전문 회사랑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엔 신용평가기관. 요거는 이제 아까 CB는 고객의 신용평가를 하는 데고 여기 신용평가기관은 이제 카드 회사를 이제 신용평가를 해주는 데입니다. 카드 회사를 이게 뭐 더블 A다, 싱글 A다 평가를 해주고 그럼 그 평가받은 걸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고 하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정부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거래를 투명화해갖고 세금을 많이 걷자는 그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가 보급이 많이 되고 음식점 가갖고 옛날에 다 현금으로 주면은 그 주인이 다 수입 신고를 안 하죠. 뭐 반 정도 신고하고 반은 그냥 누락시키는데 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뭐 어디 뭐 도망칠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카드를 쓰면은 투명화가 돼갖고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고, 이 왼쪽 표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가율 추이 이래갖고 이 왼쪽 막대기가 이게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오른쪽이 전체 사업자 평균인데 전체 사업자 평균은 과세 표준이 2001년 2, 4분기에 10.5% 증가했는데 카드 가맹 사업자들은 14.7% 증가를 했다. 그만큼 투명화가 되니까 과세 표준 증가율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신용카드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왼쪽에 제휴를 전략으로 하는 그 카드 회사라고 하는 카드의 어떤 연합체, 카드 연합체 같은 뭐 비자나 마스터, JCB는 뭐 일본계인데요. 어떤 이런 그 제휴 중심의 어떤 외국 그 카드 관련 업체들이 진출을 한 반면에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시티뱅크나 HSBC나 뭐 이런 그 실제로 그 신용카드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사들도 지금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LG카드가 내년쯤에 매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이게 우리금융, 신한금융, 시티은행 뭐 여기 다 이 그 가능성이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후보군들입니다. 그래서 LG카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금융이든 신한금융이든 이런 데랑 합쳐지면은 대형 그 카드 회사가 이 자체도 또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이나 다 자체 이미 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카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은 대형사가 탄생할 거다. 또 지금 외환은행도 론스타라는 그 미국의 투자 그룹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딘가에 좀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그거 자체도 또 새로운 대형 카드 회사가 생길 수가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퓨전이 뭐 음식물만 퓨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금융기관도 업무 영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 다각화 노력으로 이런 퓨전 현상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그 영역 파괴, 또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그러니까 이 뭐 차회사, 뭐 저 미국 같은 경우에 월마트 같은 데도 이 금융회사에 진출을 하고, 뭐 과거에 뭐 GM이나 뭐 포드 이런 데도 할부금융업이나 이런 금융에 많이 진출이 돼 있죠. 이런 게 있고, 또 금융기관의 사업 영역 확대 등 어떤 뭐 엄청난 휴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신용카드가 진화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신용카드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 핸드폰, PDA, 자동차 열쇠 등에도 신용카드가 탑재될 수 있고,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이런 생체인식 카드, 또 뭐 적외선 송수신이나 전파 송수신을 이용한 비접촉식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 브렉스루를 이용해 갖고 발달이 되고 있는데,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활용한 난 캐시어 시스템입니다. 그 소비자가 이제 이 마트에 가면은 이 카트에다가 자기가 살 물건을 실습니다. 실으면 지금은 나오면은 이거 이제 거기 캐시어가 이제 뭐 다 하나씩 들어서 이제 인식을 시키죠. 얼마 이제 인식을 계산대에다 인식을 시키고, 그럼 나중에 금액이 총 나오면은 뭐 현금을 내든 카드를 내든 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이 RFID 그 카드를 갖고 있고, 내가 그 다음에 이 상품에도 다 RFID 그 칩이, 조그만 칩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끌고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순간에 내 카드가 이거 인식이 되고, 또 상품 전체가 또 인식이 돼 갖고 내가 이러이러한 게 샀다는 거가 이제 그냥 거기서 결제되는, 이제 그냥 뭐 이제 그런 해서 구매가 끝나는 뭐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걸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홈플러스니 뭐 신세계 이마트니 이런 데서도 이미 이런 걸 많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100개를 싣고 나가는데 한 최소한도 99개, 98개는 인식을 해야 이게 한두 개를 미싱을 하더라도 이게 이 시스템 도입에 이점이 생기는데, 아직은 예를 들면 이거 뭐 한 90개밖에 인식을 못 한다. 이건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10개를 인식 못하면 그만큼 이게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인식률을 계속 늘리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잡지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은 뭐 이 T-커머스라고 그래갖고 텔레비전 커머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드라마 속의 제품을 보고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은 그 제품 회사의 제품이나 그 회사 정보가 다시 또 일로 오고, 그걸 이제 구매 버튼을 또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결제도 되고 또 제품도 배송이 되는 그런 그 유비쿼터스 커머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유비쿼터스인데, 통합 단말기를 활용한 유비쿼터스인데,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거 안 했구나. 내가 이걸 화면을 안 바꾸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보신 것 같고, 버스를 타고 가나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어떤 그 입간판 광고가 서 있다는 얘기죠. 광고가. 그러니까 꽃 배달을 하는 회사 광고가 돼 있다 하면 여기에 이런 모퉁이에 이런 어떤 칩 형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 갖고 타고 가다가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 애인 오늘 생일이다. 그럼 저걸 이제 딱 클릭을 하죠. 그래 갖고 이제 이게 뭐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럼 이것 뭐 심지어는 뭐 선택하고 뭐 하다가 뭐 무슨 꽃을 배달하느냐, 아니면 뭐 꽃 배달하는데 노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냥 단순히 꽃만 보낼 거냐, 노래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선택을 해갖고 배달하다가 선택해서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게 다 되는, 뭐 이제 이런 개념의 어떤 그 유비쿼터스 이런 그 상황을 지금 이제 그래픽화한 겁니다. 이건 뭐 또 마찬가지로 뭐 이 바이오 칩 이용해 갖고 뭐 어디 마트에 가 갖고 어떤 물건만 타치하면은 바이오 칩에 몸에 붙어 있으면은 타치하면은 그 상품 정보하고 내 개인 정보가 바로 이제 필요한 데 입력이 돼서 결제를 하고
또 그게 내가 물건을 직접 집에 갖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집에까지 뭐 배송이 되는 뭐 이제 그런 단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뭐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강 뭐 이 준비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앞으로는 정말 이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 그래서 이 신용도가 높으면 은행에 가도 금리상의 이득을 받을 수가 있고 신용도가 높으면 뭐 수수료도 뭐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에 따라 이 빈부 차이가 발생하는 신용 격차 현상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점점 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의 이제 신용 사회가 보편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여기 학생들입니다만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신용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고 한 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나가시기 직전인데 지금부터 건전한 뭐 소비 의식과 금융 주식 이런 걸 좀 함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 번 예를 들면 이 신용이 나빠져 갖고 어디 기록에 나오면 이게 일종의 주홍 글씨 비슷해 갖고 이게 본인은 뭐 잘 인식 못 하겠지만 곳곳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이전에 뭐 어떤 단순한 조금 그 신용이 잠깐 흔들린 이런 기록들도 또 오래 남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이제 바로 그런 본인 신용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노노 아는편에 무신분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이 없으면 쓰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게 맞는 말이 지금 현재 사회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거꾸로 이제 말을 만든다면 유신능립 신용이 있으면 능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